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 고요했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심장 소리처럼 쿵쿵 공간을 울리고 있었죠.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위해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가 제 손바닥에 식은 땀에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제 안의 양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헛것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라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저 아이가 악마인 것인지.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 하고 낡은 경첩이 내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과 화장품들 위로 은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화장대 위 그 아이가 가장 아끼는 자개 보석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말했었죠. 어머님,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 유품이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보석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것이 들어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담긴 1등 로또 용지 말입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것은 제 로또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보석함 가장 밑바닥, 부드러운 벨벳 천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아들 옆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자의 단단한 팔과 두 사람이 사랑스럽게 맞대고 있는 뺨, 그리고 사진의 배경은 명백히 해외의 어느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빼앗긴 것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아들의 믿음, 내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나의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더러운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의 시작은 사실 한 장의 종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던 1등 로또 당첨 용지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일주일 전 그 운명 같았던 토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제 심장에 박힌 낡은 인공 판막이 수명을 다했다며 당장 재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고 말했었죠. 수술비는 3천만 원. 제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라는 까마득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저는 습관처럼 TV를 켰습니다. 마침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식탁 위에 있던 낡은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사왔던 제 인생의 희망이자 유일한 낙이었죠. 그 번호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제 분신과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첫 번째 번호 10점, 돌아가신 남편의 기일이 10월이라. 두 번째 번호
8점 남편의 기일이 8일이라. 세 번째 번호 3점 제 생일이 3월이라. 네 번째 번호 21점 제 생일이 21일이라. 다섯 번째 5점 여섯 번째 15점 우리가 처음 만났던 5월 15일.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그 번호들이 TV 화면 속에서 하나씩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번호는 똑같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1등 됐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년간 만든 그 악보가 마침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눈앞에 닥친 수술비 걱정도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성훈아, 우리 1등 됐다. 아들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를요. 회상 장면. 며느리는 며칠 전 정인호 트레이너와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지혜, 우리 정말 떠나자. 강남에 작은 피트니스 센터라도 차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데 돈이 이 계획에 얼마나 필요한데요? 우리 남편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고 제 통장도.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못 내면 이자만 또 300이다. 언제 돈 줄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남편한테 알려줄까? 아니, 이번 주까진 안 돼요. 조금만 더.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정인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채, 빚, 불륜, 도피,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위기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떠나자. 돈 나올 거야. 분명히. 그 순간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로또,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요. 그것이 정인호와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악행은 계획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태어나니까요. 아들 내외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제 손을 붙잡고 저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머님, 세상에 정말 축하드려요. 이게 다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신 보답인가 봐요. 이제 수술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교활한 독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소중한 용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저희 집 금고에 부적처럼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 인출할 때 필요하면 함께 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니까요. 내 가족이니까요.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제 로또 용지를 품속에 넣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반짝이던 눈이 냉랭하고 계산적인 것으로.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미묘해서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환갑잔치 때 입었던 고운 한복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곱게 다려 입으니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제 차례를 기다리는 그 10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 로또 1등. 저는 복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축하드린다며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용지를 다시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과 몇 번이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르신, 이상하네요. 이건 당첨 용지가 아닌데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번호가 똑같았는데, 제가 직접 봤는데, 번호가 전혀 다릅니다. 어르신. 이건 지난주에 추첨했던 이미 낙첨된 용지인데요. 저는 은행 밖으로 나와 벤치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불쌍한 노인이라는 눈빛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로또 용지가 바뀐 것 같구나. 내가 보관하던 것과 다른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님, 또 그러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이제 헛것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머님이 주신 거 그대로 드렸잖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잠든 후, 저는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태블릿 PC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제 손이 멈춰졌습니다. 스크린에 떴던 것은 오피스텔 계약 알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이달 입주 가능. 그 아래에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 이 돈이면 우리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 응.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드님의 아내분이 당신의 로또 당첨금을 무단으로 대체하고 거짓말로 당신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사기죄와 재산 탈취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태블릿 메시지와 계약 알림만으로는 로또 당첨금이 정확히 여기에 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CCTV 영상, 통장 이체 기록, 구체적인 증거들이요. 저는 변호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해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야겠네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길 잃지 않기를. 변호사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직접요.
죄송하지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이름, 결혼 반지, 피로한 표정. 그렇군요. 직원분도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 일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이나 딸분이 있으세요? 아, 네.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손자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직원과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걱정, 그의 꿈에 대해서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또, 며느리의 배신, 가족의 붕괴,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제발, 그 영상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요?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무엇도 보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야간 교대 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불법적인 것도 아닌 그런 회색 지대에서요. 그 과정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통장 기록은 더 쉬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영장을 받아서였습니다. 2천만 원이 며느리의 신용카드로 흘러갔고 그것이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상호 변호사와의 약속대로 저는 아들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치매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제 옆을 지나갈 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여보, 오늘 시장에 일찍 가야 하는데 잊지 않았지? 물론 제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아, 맞다. 내가 또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야. 그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홀로 울었습니다. 이 연기가 정말 연기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선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거기엔 정말로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자신도 이미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침 식탁에서의 연기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조림 대신 간장 종지만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이게 다예요? 장조림은요? 조림, 내가 어제 그걸 만들었던가? 기억이. 바로 그 순간 며느리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또 깜빡하셨네요. 어제 저녁에 다 드셨잖아요. 맛있다면서 2그릇이나 드셨는데. 봤잖아요, 여보? 내가 그랬나 보구나. 미안하다. 자꾸만 기억이. 밤마다 저는 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팔을 그을렸습니다. 아직 나는 여기 있다.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이 방법은 선을 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말이 맞다. 나는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건가? 제 연기가 계속될수록 아들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짜증과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은 밤마다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낡은 앨범을 아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성훈아, 이게 내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다. 너랑 참 많이 닮았지? 내 아버지는 절대 나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았는데. 아들은 말없이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과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위스키 잔을 든 아들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난 어머니를 잘못 이해한 걸까? 그리고 며칠 뒤 박상우 변호사로부터 결정적인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통장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건대 이 증거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입니다. 통장 기록, 메시지, CCTV까지 제출하면 법원은 확실히 당신 편에서 판단할 겁니다. 며느리는 구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도 조사받을 겁니다. 어떻게 이 증거들을 얻었는가에 대해서요. 당신이 직접 태블릿을 열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거래를 했으니까요. CCTV를 보게 되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당신도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복잡해집니다. 당신 외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도 피고인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공개적 심판입니다. 이 증거들을 법원이 아닌 사회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 그 순간에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죠. 법정이 아닌 광장에서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정당성은 명확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피해자로 봅니다. 동정받습니다. 약자의 승리 같은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확보한 CCTV 영상과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됩니다. 당신도 법원에 소환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당신이 직접 판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변호사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합니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각 선택의 대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를 택하면 당신은 고통받겠지만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택하면 당신은 승리합니다. 극적인 복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법치국가의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새로운 판사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자가 되는데 성공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변호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길을 택하든 저는 이미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것을요. 법원을 택하면 느리고 복잡하고 제 부끄러운 행동도 드러나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다. 공개적 심판을 택하면 빠르고 명확하고 나는 영웅이 된다. 하지만 나는 법 위의 존재가 되고 재판관이 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나일까?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저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무언가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저 자신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훔친 로또 당첨금으로 자신의 35번째 생일 파티를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하고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의 옆에서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며느리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능력과 현명한 판단 덕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아는 여자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오피스텔 로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혜와 정인호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그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 맞추는 모습, 모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생된 것은 제가 몰래 촬영해 두었던 며느리가 제 로또 용지를 꺼내 가짜와 바꿔치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바로 그때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저와 박상호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돈은 바로 당신들이 훔쳐간 내 로또 당첨금이었습니다. 14억 원, 제 목숨보다 중했던 수술비이자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쓸 때 나는 제 자신이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사기 및 간통으로 고소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가? 법을 어겼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지혜가 악했다고 해서 내가 선했던 걸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노인이 나와는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복수자가 되었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 나 자신도 악이 되어버렸다. 정의를 위해 법을 어겼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건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제게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적을 이기기 위해 자신까지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건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패배인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내 영혼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질문할 겁니다. 당신의 행동들이 완전히 합법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 말씀을 믿었다면 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만 자책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내 선택이었다. 나는 전부 알면서
이 길을 걸었다. 지혜가 악한 것만큼 나도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속죄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 끝에 저는 사건 관련 혐의로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복수로 얻은 모든 것, 명예, 정당성, 그리고 돈, 모두를 내려놓기로 했다. 모든 것을요? 14억 원의 로또 당첨금, 그리고 복수 과정에서 나온 모든 금전적 보상을 나와 같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데 기부하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내가 나에게 비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저 노인분들을 돌보고 저 쉼터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다.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여전히 나를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남아 있다면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1년 뒤 강남 외곽의 한 작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 이름 붙인 노인 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50여 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매주 3일씩 자신의 일을 모두 멈추고 이들을 돌봅니다. 저는 이제 복수자가 아닙니다. 단지 한 명의 노인일 뿐입니다. 악보를 쓰는 것을 멈추고 제가 쓴 악보를 누군가 다른 이들이 연주하도록 내려놓은 노인 말입니다. 지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것이 마음에 평온을 가져왔습니다. 복수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었으니까요. 제 악보는 이제 제가 직접 씁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제 선택이고 리듬은 제 속도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구의 악보를 연주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악의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선을 지켜낼 수 있는 주인공 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세월 편지가 응원하겠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사기죄와 간통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의를 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희망의 집은 현재 전국에 5개 지점으로 확대되어 1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들 성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10년째 희망의 집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악에 대항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정의는 법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 성찰 깊은 드라마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 버림받은 노인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